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수십 대의 컴퓨터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과 뒤섞여 디지털 해입은 PC방 내부를 기묘한 새벽처럼 물들였다. 공기는 먼지와 오래된 과자 부스러기, 그리고 희미한 담배 냄새, 수년 전 금연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벽지에 베어버린가 혼합된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카운터 뒤편 낡아빠진 가죽 의자에 거의 누워 있다시피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권지혁이었지만 이 후미진 동네에서 그는 그저 권 사장으로 통했다. 그의 겉모습은 이 장소와 완벽하게 어우러졌다. 며칠은 감지하는 듯 헝클어진 머리카락, 턱수염은 거뭇하게 자라나 있었고 목이 늘어난 회색 티셔츠는 그가 마지막으로 세탁을 한 것이 언젠지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는 무관심한 표정으로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저 화면의 픽셀을 쫓는 것이 아니었다. 그 공허함 속에는 강철 같은 차가움과 날카로운 지성이 숨겨져 있었으나 그는 그것을 철저히 감추고 있었다. 이 남자가 대한민국 IT 업계를 뒤흔든 퀀텀 리프 벤처스의 신화적인 CEO 권지혁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0조 원대 기업을 일군 천재, 냉철한 판단력과 무자비한 결단력으로 강남의 얼음 심장이라 불리던 그가 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 낡은 PC방 구석에 처박혀 있는지는 미스터리였다. 그는 스스로를 유배 보냈다. 끝없는 회의, 배신, 그리고 영혼을 갉아먹는 기업 세계의 암투에 지쳐버린 그는 가장 완벽한 익명성을 찾아 이곳으로 숨어들었다. PC방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났지만 권 사장은 고개도 들지 않았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와 마우스 클릭 소리의 교향곡 속으로 새로운 발소리가 더해졌다. 하지만 그 발소리는 다른 손님들과 달랐다. 조심스럽고 약간은 망설이는 듯한 가벼운 발걸음이었다. 지혁은 마침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카운터 앞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앳된 얼굴에 한 소녀가 서 있었다. 그녀는 오하늘이었다. 갓 20살이 되었을까. 시골에서 막 상경한 듯한 순박함이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커다란 눈은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을 담고 있었고 손에 꼭 쥔 작은 천 가방은 그녀의 전 재산인 듯 보였다. 그녀는 화려한 도시의 네온사인 대신 가장 저렴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 PC방을 찾아온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메뉴판을 한참이나 망설이며 바라보다가 가장 싼 1시간 이용권을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혁은 그녀를 무심하게 훑어보았다. 그의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유형의 인간이었다. 계산된 미소, 숨겨진 의도, 혹은 노골적인 야망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그러나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투명함. 그는 기계적으로 돈을 받고 자리를 안내했다. 하늘은 꾸벅 인사를 하고는 구석진 자리로 향했다. 지혁은 다시 자신의 의자로 돌아와 눈을 감았다. 잠시 잊었던 강남의 빌딩 숲이 떠올랐다. 그의 휴식은 오래가지 못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PC방 한쪽에서 소란이 일었다. 이봐 할아버지, 게임을 할 줄 모르면 집에나 가시지. 왜 여기서 남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어? 험악하게 생긴 젊은 남자가 백발의 노인에게 시비를 걸고 있었다. 노인은 컴퓨터 사용이 서툰 듯 화면 앞에서 쩔쩔매고 있었다. 그는 손주의 사진이라도 보고 싶었던 것인지 겨우 로그인 창 앞에서 헤매고 있었다. 젊은 남자는 노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아, 비키라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노인은 휘청거리며 뒤로 넘어질 뻔했다. PC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쳐다보았지만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이곳은 그런 곳이었다. 타인의 불행에 무관심한 것이
암묵적인 규칙이었다. 권 사장, 즉 지역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런 사소한 분쟁에 개입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것이 그의 위장을 유지하는 방식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구석 자리에서 작은 그림자가 뛰쳐나왔다. 오하늘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노인과 젊은 남자 사이를 가로막았다. 왜 그러세요? 어르신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심지가 밝혀 있었다. 젊은 남자는 어이없다는 듯 하늘을 밀쳤다. 뭐야, 넌 정의의 사도라도 납셨어? 넌 빠져. 하늘은 비틀거렸지만 다시 버티고 섰다. 그녀는 남자를 노려보며 말했다. 컴퓨터 사용법을 모르실 수도 있죠. 제가 알려드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소리 지르고 밀칠 것까진 없잖아요. 그녀의 뺨은 상기되어 있었지만 눈은 조금도 피하지 않았다. 그 순간 지역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그 장면에 고정되었다. 저런 순수한 용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에 그가 잃어버린 지 오래된 혹은 애초에 가져본 적도 없는 감정이었다. 젊은 남자가 다시 손을 치켜들려던 찰나 지역이 나지막하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잠긴 듯 했지만 PC방 전체를 울릴 만큼의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손님, 시끄럽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평소의 게으름뱅이 사장의 것이 아닌 수백 명의 이사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CEO 권지혁의 냉혹함이 한 줄기 배어 나왔다. 젊은 남자는 순간적으로 그 기세에 눌려 움찔했다. 지혁은 여전히 카운터에 기댄 채였다. 계속 소란 피우실 거면 나가주시죠. 영업 방해입니다. 그는 젊은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평범한 PC방 사장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상대방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비겁함을 끄집어내는 듯한 눈빛이었다. 젊은 남자는 욕설을 중얼거리며 혀를 찼지만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지역은 다시 스마트폰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늘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넘어진 노인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노인은 고맙다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은 노인의 자리로 돌아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참을성 있게 컴퓨터 사용법을 알려주기 시작했다. 이메일을 확인하는 방법, 사진을 보는 방법.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맑았고 노인을 대하는 태도에는 진심 어린 존중이 담겨 있었다. 지역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철옹성 같던 무관심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다. 그의 부와 지위를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 그의 앞에서 아첨하고 뒤에서 칼을 가는 사람들. 순수함이라는 것은 그가 사는 세계에서는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약점이거나 혹은 가장 정교하게 꾸며낸 가면일 뿐이었다. 하지만 저 소녀는 달랐다. 오하늘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불의를 참지 못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못했을 뿐이다. 저런 행동이 그녀에게 어떤 이득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방금처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렇게 행동했다. 지역은 자신도 모르게 쓴웃음을 지었다. 어쩌면 자신이 이곳으로 도망쳐 온 것은 바로 저런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노인이 고맙다는 인사를 거듭하며 떠난 후 하늘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남은 시간을 PC방 이용법이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는데 사용했다. 그녀의 옆모습은 진지했다. 도시에서의 삶은 그녀에게 녹록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지역은 카운터에서 일어나 냉장고에서 시원한 오렌지 주스 캔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는 하늘의 자리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하늘은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늘어난 티셔츠를 입은 무기력한 PC방 사장이 눈앞에 서 있었다. 지혁은 아무 말 없이 주스캔을 그녀의 책상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하늘의 눈이 동그래졌다. 저 이거 안 시켰는데요. 지혁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서비스. 그는 그 말만 남기고 다시 카운터로 돌아가려 했다. 저기요. 하늘이 그를 불러 세웠다. 지혁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하늘은 주스캔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들고 환하게 웃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잘 마실게요. 그 미소는 어떤 계산도 어떤 의도도 없는 순수한 감사의 표현이었다. 마치 시골의 여름 햇살처럼 따뜻하고 눈부셨다. 지혁은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까딱하고는 서둘러 카운터로 돌아왔다. 자신의 낡은 의자에 다시 몸을 파묻은 지혁은 심장이 미세하게 다른 속도로 뛰고 있음을 느꼈다. 수백억짜리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도 적대적 M&A를 성공적으로 방어해냈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생경한 감각이었다. 그는 저 순수함이 자신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혹은 자신이 저 순수함을 망가뜨릴 수도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디지털 헤이븐에서의 위장 생활이 예상보다 더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하늘의 이용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자신이 앉았던 자리를 깔끔하게 정리했다. 마우스와 키보드를 가지런히 놓고 빈 주스 캔을 휴지통에 버렸다. 그리고는 카운터로 와서 다시 한번 꾸벅 인사를 했다. 감사했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내일 또 오겠다는 그 말이 지혁에게는 묘한 파문으로 다가왔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이 PC방을 나가자 공간은 다시 원래의 무기력한 공기로 채워졌다. 하지만 지혁의 마음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그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비서실장에게 연결된 보안 회선을 집어들었다. 그가 이곳에 온 이후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번호였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대표님?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충격과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혁의 목소리는 다시 강남의 얼음 심장으로 돌아와 있었다. 나야, 내일 아침까지. 오하늘이라는 이름에 대해 알아봐. 20살 정도 최근에 상경한 것 같아. 신원 조회 수준이 아니야.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하지만 지혁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절대 그녀가 눈치채게 해선 안 돼. 그림자처럼 움직여. 그는 전화를 끊었다. 이것은 CEO 권지혁의 방식이었다. 호기심이든 경계심이든 혹은 자신도 모르는 다른 감정이든 그는 불확실한 것을 그대로 두지 않았다. 그는 오하늘이라는 변수가 자신의 완벽한 도피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야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저 저 순수함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를 거칠게 쓸어 넘겼다. 이 지루한 연극이 막 흥미로워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오하늘은 약속대로 다시 PC방을 찾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디지털 헤이븐의 구석 자리를 자신만의 작은 도서관처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낡은 노트북을 가져와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구인 사이트를 샅샅이 뒤지며 이력서를 넣었다. 도시의 비싼 카페비를 감당할 수 없는 그녀에게 시간당 요금이 저렴한 이곳은 유일한 피난처이자 작업 공간이었다. 권지혁은 카운터에서 그런 그녀를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는 어젯밤 비서실장에게서 받은 보고서를 떠올렸다. 오하늘.
전라남도의 작은 섬마을 출신. 부모님은 어릴 적 사고로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 자랐다. 할머니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그리고 디자이너라는 막연한 꿈을 안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다. 그녀의 삶은 지역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척박했다. 보고서에는 그녀가 낮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 4시간도 채 자지 못한다고 적혀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하늘이 노트북 앞에서 거의 올상이 된 채 끙끙거리고 있었다. 아, 왜 이러지? 제발. 그녀의 노트북은 그녀의 고단한 삶을 반영하듯 화면이 깜빡거리다가 파랗게 변해버렸다. 중요한 아르바이트 지원서를 마감 직전에 제출해야 하는데 컴퓨터가 먹통이 된 것이다. 하늘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녀가 도움을 청할 곳은 이 PC방의 무기력한 사장뿐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카운터로 다가왔다. 저기,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 혹시 컴퓨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갑자기 안 켜져서. 지역은 귀찮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었지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하늘의 낡은 노트북을 받아들고 몇 가지 키를 눌러보았다. 그리고는 익숙하게 뒷판을 열고 무언가를 만지작거렸다. 그의 손놀림은 PC방 사장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다. 이거 메인보드에 먼지가 너무 많이 꼈네요. 그리고 쿨링팬도 거의 멈췄고. 그는 카운터에서 작은 공기 스프레이와 드라이버를 가져와 능숙하게 노트북을 분해하고 청소하기 시작했다. 하늘은 그의 전문적인 손길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사장님, 이런 것도 하실 줄 아세요? 지역은 어깨를 으쓱하며 무심하게 답했다. 오래된 기계들 만지는 게 취미라서. 이 동네에서는 이것저것 다 할 줄 알아야 먹고 살죠. 몇 분 만에 노트북은 기적처럼 다시 켜졌다. 하늘은 감격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녀는 연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지역은 그저 손을 휘휘 저으며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다음 날 하늘은 작은 봉투를 들고 나타났다.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그것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 어제 고쳐주신 보답이에요. 근처 식당에서 일하는데 사장님이 챙겨주셨어요. 봉투 안에는 따뜻한 붕어빵 몇 개가 들어있었다. 지역은 붕어빵을 내려다보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이런 종류의 음식을 먹어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강남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수십만 원짜리 식사를 하던 그에게 1,000원짜리 붕어빵이 주는 이 생경한 따뜻함은 당혹스러웠다. 그는 말없이 붕어빵 하나를 집어 물었다. 달콤한 팥소가 입안에 퍼졌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지만 그녀의 순수한 호의가 자신의 방어막을 조금씩 녹이고 있음을 느꼈다. 그들의 작은 상호작용은 그렇게 일상이 되어갔다. 하늘은 가끔 자신이 일하는 식당의 반찬이나 간식을 가져다 주었고, 지역은 그녀의 노트북을 최적화해 주거나 복잡한 온라인 지원서 양식을 우연히 도와주었다. 지역은 그녀의 긍정적인 태도에 점점 더 매료되었다. 그토록 힘든 현실 속에서도 그녀는 웃음을 잃지 않았고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은 지역이 잃어버린 혹은 경멸했던 종류의 힘이었다. 한편 서울의 심장부인 강남 테헤란로 퀀텀 리프 벤처스의 펜트하우스 오피스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화려한 이탈리아제 슈트를 차려입은 차민준 부사장은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도시를 내려다보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권지혁의 서명이 필요한 긴급 결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권지혁, 그의 천재적인 상사이자 눈엣 가시 같은 존재가 벌써 한 달째 잠적 중이었다. 아직도 연락이 안 됩니까? 김 비서? 차민준이 날카롭게 물었다. 김 비서는 땀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부사장님.
대표님의 개인 보안 회선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그분이 작정하고 숨으신 이상 차민주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젠장, 지금 이사회가 코앞이야. 싱가포르 투자권이 걸려 있다고. 그 인간은 회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건가? 차민준의 야망은 거대했다. 그는 권지역의 그늘에서 벗어나 퀀텀 리프를 완전히 장악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지역의 부재는 그에게 기회인 동시에 위기였다. 지역 없이는 이사회를 설득할 수 없었고 그가 추진하던 거대한 프로젝트는 멈춰 설 위기였다.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인간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아내. 하다못해 시골 구석에 처박혀 낚시를 하고 있더라도 당장 끌고 와. 같은 시각 지역이 숨어든 후미진 동네에서는 또 다른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었다. 하늘이 낮에 일하는 작은 백반집이었다. 어이, 사장님, 이번 달 보호비는 준비됐나? 문신을 한 건장한 남자 2명이 가게로 들어서며 으름장을 놓았다. 그들은 이 지역 상권에 기생하며 영세 상인들을 갈취하는 네오개발 소속의 용역 깡패들이었다. 가게를 운영하는 노부부는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저기, 이번 달은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시면. 깡패 중 하나가 테이블을 발로 찼다. 시간? 우리가 시간이 남아도는 줄 알아? 노인네들이 말이 많아. 돈 없으면 장사 접어. 그들은 계산대를 뒤지려 했고 주방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하늘이 뛰쳐나왔다. 하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깡패는 하늘의 당돌함에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신고해봐, 꼬맹아. 경찰이 오기 전에 네가 먼저 다칠 수도 있는데. 그가 하늘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려던 순간 가게 주인이 다급하게 돈 봉투를 내밀었다. 여기 있소. 제발 아이는 건드리지 마시오. 깡패들은 돈 봉투를 빼앗아 들고는 하늘을 힐끗 쳐다보며 경고했다. 다음 달엔 2배로 준비해놔. 알았어? 그날 저녁 하늘은 평소보다 늦게 PC방에 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평소의 밝은 기운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구석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켜지도 않고 그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지역은 카운터에서 그녀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애써 눈물을 참는 듯 보였다. 그의 심장이 불편하게 가라앉았다. 지역은 자리에서 일어나 어제처럼 주스 캔 하나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희미한 걱정이 배어나왔다. 하늘은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사장님.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녀는 자신보다 더 가난해 보이는 이 PC방 사장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다. 지역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하늘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다시 카운터로 돌아왔지만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스마트폰 게임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떨고 있는 작은 어깨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완벽했던 익명성의 세계에 현실의 추악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났다. 오하늘은 여전히 PC방에 출석 도장을 찍었지만 그녀의 밝았던 기운은 눈에 띄게 사그라들었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도 이따금 입구 쪽을 힐끔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내비쳤다. 작은 소리에도 어깨를 움츠렸고 누군가 등 뒤에 서면 화들짝 놀라기도 했다. 권지혁은 카운터 너머에서 이 모든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명백히 무언가에 겁을 먹고 있었다. 그의 예리한 관찰력은 퀀텀 리프의 치열한 이사회에서 단련된 것이었다. 상대의 사소한 버릇,
떨리는 손끝, 불안한 시선만으로도 그들의 의도와 약점을 파악해내는 것이 그의 특기였다. 지금 그의 분석 레이더가 오하늘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에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는 그의 직감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권 사장의 게으른 페르소나를 잠시 벗어던지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리를 비우고 담배라도 한 대 피우는 척하며 PC방을 나섰다. 그의 목적지는 하늘이 일한다는 붕어빵을 가져다 주었던 그 작은 백반집이었다. 그는 점심시간이 지난 한적한 시간을 노렸다. 낡은 간판이 걸린 식당 문을 열자 텅 빈 가게 안에서 노부부가 근심 어린 얼굴로 마주 앉아 있었다. 지역은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보는 척했다. 가게 주인인 할머니가 물을 가져다 주며 힘없이 웃었다. 뭘로 드릴까요? 지역은 그녀의 손목에 시퍼렇게 든 멍 자국을 발견했다. 그것은 어딘가에 부딪혀 생긴 멍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거칠게 붙잡힌 자국이었다. 김치찌개 하나 주시죠. 그는 무심하게 말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차갑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 멍은 하늘이 느꼈던 공포의 실체였다. 그는 식사를 하는 내내 가게의 분위기를 살폈다. 노부부는 손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숨을 내쉬었고 장부를 뒤적이며 무언가를 심각하게 계산하고 있었다. 가게 곳곳에는 며칠 전의 소란을 암시하듯 어설프게 고쳐놓은 의자 다리나 금이 감벽 구석이 보였다. 지역은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며 넌지시 물었다. 요즘 장사가 잘 안 되시나 봐요. 표정이 어두우셔서. 노인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먹고 살기 힘든 건 하루 이틀 일인가요? 젊은이도 이 동네에서 장사하면 알 거요. 여긴 사람 살 곳이 못 돼. 그 말 속에는 단순한 푸념 이상의 체념과 공포가 담겨 있었다. 지역은 더 묻지 않고 식당을 나섰다. 그는 동네의 터줏대감처럼 보이는 부동산 중개소나 오래된 슈퍼마켓을 어슬렁거리며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PC방 사장이라는 그의 신분은 완벽한 위장이었다. 아무도 그를 경계하지 않았다. 그는 동네 상인들에게 가게세가 너무 비싸다 혹은 요즘 동네가 흉흉하다는 식으로 말을 걸었다. 몇 시간의 탐문 끝에 그는 네오 개발이라는 유령 회사와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다니는 용역 깡패들에 대한 공통된 증언을 확보했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이 지역 상인들을 괴롭히며 헐값에 가게를 넘기도록 압력을 넣고 있었다. 지역은 PC방으로 돌아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창고 구석으로 들어갔다. 그는 다시 한번 보안 회선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네오 개발이라는 회사에 대해 알아봐. 용산구 이 일대에서 활동하는 것 같아. 자금 출처, 배우 인물, 그리고 그들의 진짜 목적까지 3시간 주지. 수화기 너머의 김 비서는 네라는 대답 외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대표가 잠적을 깨고 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가진다는 의미였다. 밤이 깊었다. 하늘이 PC방을 나설 시간이었다. 지역은 카운터에서 그녀가 가방을 챙기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낮의 불안감이 더욱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사장님, 먼저 가볼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기어들어 가고 있었다. 지역은 평소처럼 고개만 끄덕였지만 그녀가 문을 나선 직후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뒤따라 나섰다. 그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그는 권 사장의 낡은 슬리퍼 대신 창고에 숨겨두었던 검은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그는 그림자처럼 거리를 두고 하늘의 뒤를 밟았다. 그녀는 혹시나 누가 따라오지 않을까 연신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가 집으로 가는 길은 좁고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야 했다. 지역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골목 모퉁이를 돌자 백반집에서 보았던 그 깡패 두 명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났다. 어이, 꼬맹이, 우리가 경고했지.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깡패 중 하나가 하늘의 앞을 막아섰다. 하늘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왜 이러세요? 비켜주세요. 비켜달라고? 네가 우리 일을 망쳐놔서 저 노인네들이 돈을 더 늦게 줬잖아. 네가 대신 사과해야겠어. 아니면 몸으로라도 때우든가. 깡패가 음흉하게 웃으며 하늘의 팔을 잡으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지역이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그 낡아빠진 회색 티셔츠 차림이었지만 그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게으른 PC방 사장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의 심장을 꿰뚫어 보는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그 손노치,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깡패들은 갑자기 나타난 지역을 보고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뭐야, 이 병신은? 아까부터 따라오더니 이 꼬맹이의 보디가드라도 되시나? 한 놈이 지역에게 주먹을 날렸다. 그것은 위협용이 아닌 진심으로 때리려는 주먹이었다. 지혁은 고개만 살짝 비틀어 주먹을 피했다. 그리고 동시에 상대의 팔목을 잡아 비틀었다. 우두둑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났다. 깡패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남은 한 놈이 당황해서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려 했다. 지혁은 그럴 틈을 주지 않았다. 그는 쓰러진 놈을 방패 삼아 다른 놈에게 접근, 칼을 든 손의 팔꿈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지혁은 망설임 없이 상대의 명치를 쳤고 복부를 걷어찼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그것은 길거리 싸움이 아니라 고도로 훈련받은 전문가의 기술이었다. 두 명의 깡패는 순식간에 전투 불능 상태가 되어 바닥에서 신음했다. 하늘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막은 채 떨고 있었다. 항상 무기력하고 게을러 보였던 PC방 사장이 순식간에 건장한 남자 둘을 제압해버렸다. 지혁은 쓰러진 깡패의 멱살을 잡아 올렸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누가 시켰지? 네오 개발인가? 깡패는 고통 속에서도 도끼를 잃지 않았다. 네가 뭔데? 우리 뒤에 누가 있는지 알면 넌 죽은 목숨이야. 지혁은 놈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뻔한 것을 자각했다. 그는 하늘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공포와 혼란에 빠진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괜찮아? 그가 물었다. 하늘은 고개만 겨우 끄덕였다. 지혁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려 했으나 그가 입고 있는 것은 낡은 티셔츠 한 장뿐이었다. 그는 대신 하늘을 부축해 일으켰다. 집까지 데려다 줄게. 그는 쓰러진 놈들을 무시하고 하늘을 부축해 골목을 빠져나왔다. 하늘을 집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 지역의 휴대폰 보안 회선이 진동했다. 3시간이 정확히 지난 시점이었다. 김 비서의 보고였다. 대표님, 네오 개발의 배우를 찾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유령 회사지만 자금은 JC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JC 캐피탈의 최대 주주는 퀀텀 리프 벤처스입니다. 지역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뭐라고? 그의 목소리에 살기가 어렸다. 정확히는 차민준 부사장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비자금 계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 부사장이 이 지역을 헐값에 매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용역 깡패들을 동원 상권을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지역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강남의 그림자가 그의 가장 가까운 적이 자신이 도망쳐온 이곳까지
그리고 오하늘의 삶까지 손을 뻗친 것이었다. 그의 조용한 도피는 끝났다. 강남의 심장부 퀀텀 리프 벤처스 타워의 최상층은 지상의 소음이 닿지 않는 고요한 성체였다. 차민준 부사장은 거대한 집무실 안 최고급 마호가니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용산구 후미진 동네의 PC방 디지털 헤이븐의 전경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경멸과 희열이 뒤섞인 기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권지혁, 감히 자신을 그림자 취급하던 그 오만한 천재가 저런 쓰레기 더미 같은 곳에 처박혀 있었다. 차민주는 권지혁의 잠적이 길어지자 초조해하고 있었다. 그는 이 사회를 장악하고 퀀텀 리프를 통째로 삼킬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권지혁의 존재가 필요했다. 그를 실각시킬 불신임 투표를 위해서는 당사자인 CEO가 이사회에 출석해야 했고 그의 명백한 경영, 실패나 무능을 입증해야 했다. 하지만 지혁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고 그의 부재는 차민준의 계획을 교착 상태에 빠뜨렸다. 그는 권지혁을 찾기 위해 국내 최고의 정보팀을 고용했다. 하지만 지혁은 자신의 모든 신용카드, 법인 차량, 통신 기록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유일한 흔적은 수년 전 개설했다가 잊힌 개인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는 미미한 금융활동뿐이었다. 그 흔적을 쫓아간 끝에 마침내 그의 사냥감이 숨어 있는 쥐구멍을 찾아낸 것이다. PC방 사장이라 차민주는 조롱하듯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 그의 비서가 또 다른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다. 그것은 그가 비자금을 동원해 진행하던 네오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긴급 보고였다. 부사장님, 어젯밤 용산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용역 직원 2명이 신혼 미상의 남자에게 공격당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현장 보고에 따르면 타격이 매우 전문적이었다고 합니다. 차민주는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다 말고 눈을 번뜩였다. 용산구, 디지털 헤이븐, 그리고 전문적인 타격, 퍼즐 조각이 순식간에 맞춰졌다. 차민주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권지혁, 이 미친 자식. 거기서 정의의 사도놀이라도 하고 있었던 건가? 그는 이 상황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원래 그 지역을 헐값에 매입해 막대한 차익을 남길 생각이었지만 이제 목적이 하나 더 생겼다. 바로 권지혁을 그곳에서 완벽하게 매장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즉시 네오 개발의 현장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자금은 2배로 지원하겠다. 더 이상 소극적으로 굴지 마. 그 동네 전체를 공포로 밀어넣어 상인들이 제 발로 기어나와 계약서에 도장 찍게 만들어. 특히 그는 디지털 헤이븐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툭 쳤다. 그 낡아빠진 PC방부터 시작해 거기가 본복이다. 그 권 사장이라는 놈 제대로 밟아놔. 차민주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는 권지혁을 너무나 잘 알았다. 그 오만한 자는 자신의 구역이, 특히 그가 보호하겠다고 마음먹은 약한 존재가 공격당하는 것을 참지 못할 것이다. 그는 다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때 차민주는 그를 불법 폭력 사태에 연루된 범죄자로 만들거나 혹은 절망 속에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생각이었다. 이 게임의 판은 이제 자신이 짰다. 한편 오하늘은 그날 밤의 충격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가 알던 권 사장은 게으르고 무기력하며 세상만사에 관심 없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가난한 아저씨였다. 하지만 그녀가 본 남자는 달랐다. 그는 2명의 흉악한 깡패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제압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무자비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다. 그녀는 PC방 구석자리에 앉아 몰래 권지혁을 훔쳐보았다. 그는 어젯밤에 그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완벽하게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낡은 의자에 기대어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한 모습. 하지만 하늘은 이제 그 모습이 연기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그녀는 지난날의 기억들을 되짚어 보았다. 처음 만난 날 노인에게 시비를 걸던 젊은 남자를 제압하던 그 차가운 목소리,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낡은 노트북을 전문가처럼 분해하고 수리하던 그 능숙한 손길. 그저 기계 만지는 게 취미라고 하기엔 너무나 전문적이었다.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가끔 무심코 내뱉는 단어들은 그가 배운 사람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냈다. 하늘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저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전직 조폭 아니면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 그녀는 용기를 내어 카운터로 다가갔다. 지혁은 게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저기, 사장님, 왜요? 여전히 무뚝뚝한 대답이 돌아왔다. 어젯밤 괜찮으셨어요? 그 사람들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요? 지혁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평소처럼 개슴츠레했지만 그 안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이 자리하고 있었다. 신경 꺼요. 그냥 동네 쓰레기들이었으니까. 앞으론 밤늦게 혼자 다니지 말고. 그의 대답은 하늘의 궁금증을 전혀 해소해 주지 못했다. 오히려 더 큰 벽을 느끼게 했다. 그는 명백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었다. 그가 아니었다면 어젯밤 무슨 일을 당했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두려움과 고마움, 그리고 알 수 없는 호기심이 뒤섞여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가 나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하늘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드라마나 소설에서 봤던 인물들을 떠올렸다. 어쩌면 그는 과거에 큰 상처를 입고 세상을 등진 천재일지도 모른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동료에게 배신당했거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숨어 지내는 비운의 주인공. 이런 생각이 들자 그에 대한 두려움은 연민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녀는 스스로 결론을 내렸다. 권 사장은 그저 똑똑하고 능력이 뛰어나지만 때를 만나지 못했거나 혹은 세상에 상처받아 스스로를 감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가 보여준 폭력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자 그가 더 특별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이 무기력해 보이는 남자를 응원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바로 그날 저녁 PC방 문이 거칠게 열렸다. 어젯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험악한 인상의 남자 대여섯 명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들어오자마자 손님들을 위협해 쫓아내고는 컴퓨터 본체를 발로 차고 모니터를 방망이로 부수기 시작했다. 여기 사장 누구야? 당장 튀어나와. 하늘은 비명을 지르며 구석에 숨었다. 지혁은 천천히 카운터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차민준의 계획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자신을 끌어내기 위한 노골적인 도발이었다. 내가 사장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PC방의 모든 소음을 압도할 만큼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지역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었다. 네가 그놈이냐? 어젯밤에 우리 애들 조진 놈이. 생긴 건 비실해 가지고. 그가 쇠파이프를 지역에게 겨누었다. 오늘 내 놈 가게는 박살 날 거고 내 놈 팔다리도 하나쯤 부러질 줄 알아라.
이게 다 네가 건방지게 설친 탓이야. 지혁은 천천히 소매를 걷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게으른 PC방 사장의 눈이 아니었다. 퀀텀 리프의 이사회에서 적들을 침몰시키던 강남의 얼음 심장 그 자체였다. 그는 차민준이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자신의 정체를,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 시험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구석에서 떨고 있는 하늘을 힐끗 보았다. 그녀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됐다. 하늘씨, 지금 당장 뒷문으로 도망쳐.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 오하늘은 권지혁의 절박한 외침에 얼어붙었다. 도망쳐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다리가 시멘트처럼 바닥에 달라붙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미친 듯이 떨며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찾았다. 깡패들의 우두머리가 쇠파이프를 든 채 지역을 향해 조롱하듯 웃었다. 도망, 경찰, 꼬마 아가씨, 지금 신고해봤자 늦었어.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이놈은 반쯤 죽어 있을 테니까. 그리고 너도 무사하진 못할 거다. 그의 말이 위협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우두머리가 지역에게 신호를 보내자 깡패 2명이 동시에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그들의 목표는 지역의 머리와 다리였다. 그것은 상대를 확실하게 무력화시키려는 자비 없는 공격이었다. PC방의 형광등 불빛이 방망이에 반사되어 섬뜩하게 번쩍였다. 그러나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권지혁은 더 이상 게으른 PC방 사장이 아니었다. 그는 상대의 공격 궤적을 미리 읽고 있다는 듯 상체를 살짝 숙여 머리를 노린 방망이를 피했다. 동시에 그는 앞으로 한 걸음 파고들어 다리를 노린 방망이의 안쪽, 즉 상대의 사각지대로 몸을 붙였다. 그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려하면서도 폭발적이었다. 그는 첫 번째 깡패의 팔꿈치 안쪽 관절을 손날로 정확하게 가격했다. 악다 하는 비명과 함께 깡패가 방망이를 놓쳤다. 지역은 그가 균형을 잃는 순간 그의 등을 밀어 두 번째 깡패와 부딪히게 만들었다. 순식간에 2명의 공격수가 서로 엉켰고 지역은 이미 그들의 뒤로 돌아가 있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야구 방망이 하나를 집어들었다. 우두머리의 눈이 커졌다. 이 새끼가. 그는 자신이 상대를 완전히 잘못 봤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역은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것을 당국 휴대처럼 짧게 고쳐 잡고 달려드는 세 번째 깡패의 복부를 정확하게 찔렀다.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깡패는 숨이 막혀 쓰러졌다. 이 모든 일이 불과 10초 만에 일어났다. 지역의 마음속은 차가운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깡패들의 행패가 아니었다. 차민준이 보낸 개들이었다. 자신을 이 쥐구멍에서 끌어내고 짓밟기 위해 보낸 사냥개들. 그리고 그들은 오하늘을 이 지옥 같은 상황에 끌어들였다. 그녀의 겁에 질린 얼굴이 시야 구석에 들어왔다. 그 순간 지역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 그녀의 순수함이 이 더러운 싸움에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었다. 전염부터 잡아. 우두머리가 절박하게 소리쳤다. 남은 깡패 2명이 하늘을 향해 방향을 틀었다. 지역의 눈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것은 그의 영린이었다. 그는 방망이를 바닥에 내던지고 옆에 있던 PC방 의자를 집어들어 그들에게 던졌다. 바퀴 달린 의자는 깡패들의 다리를 정확하게 덮쳤고 그들이 비틀거리는 사이 지역은 이미 그들 앞을 막아서 있었다. 그는 한 놈의 멱살을 잡아 모니터에 처박았다. 와장창. 유리 파편이 튀었다. 다른 한 놈의 주먹을 피하며 그의 손목을 꺾어 뒤로 돌렸다. 그리고는 남은 힘을 실어 어깨, 관절을 탈골시켰다. 끔찍한 비명소리가
PC방을 울렸다. 이제 남은 것은 쇠파이프를 든 우두머리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순식간에 제압당한 것을 보고 뒷걸음질치기 시작했다. 우두머리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쳤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우린 네오 개발 사람들이야. 우리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지역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강남의 얼음 심장으로 돌아와 있었다. 차민준.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우두머리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네, 네가 어떻게 그 이름을 그 쓰레기에게 전해라.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다고. 지역은 쇠파이프를 든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리고는 어젯밤 깡패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하지만 몇 배는 더 강한 힘으로 비틀었다. 쇠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우두머리의 팔이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꺾였다. 그는 고통으로 바닥을 굴렀다. PC방은 전쟁터처럼 변해 있었다. 모니터는 박살났고 의자는 나뒹굴었으며 깡패들은 바닥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지역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낡은 티셔츠는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하늘이 숨어 있는 구석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지도 모를 만큼 새하얀 얼굴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고마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포였다. 자신이 알던 권 사장이 아니었다. 방금 전까지 눈앞에서 괴물처럼 사람들을 부수던 저 남자는 그녀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늘은 그와 눈이 마주치자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지역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 어떤 상처보다 깡패들의 쇠파이프보다도 더 아픈 통증이 가슴을 찔렀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차민준이 쳐놓은 덫은 이것이었다. 단순히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위장을 깨뜨리고 가장 소중하게 지키고 싶었던 순수함 앞에서 자신의 추악한 혹은 폭력적인 본 모습을 드러내게 만드는 것. 그는 이겼지만 동시에 완벽하게 패배했다. 이 낡은 PC방, 그의 유일했던 도피처는 이제 사라졌다. 더 이상 권 사장으로 살아갈 수 없었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하늘이 신고한 것이 분명했다. 지역은 결심했다. 이대로 경찰이 닥치면 그는 폭력 사태의 주범으로 연루될 것이다. 차민주는 언론을 이용해 PC방 사장의 난동 정도로 사건을 조작할 수도 있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완벽한 범죄자가 되고 오하늘은 목격자로서 더 큰 위험에 빠질 것이다. 그는 신음하는 깡패들을 뒤로하고 하늘에게 다가갔다. 그녀가 숨을 멈추는 것이 느껴졌다. 하늘씨. 그의 목소리는 땀에 젖어 잠겨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차분했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요. 여긴 위험해. 경찰에게 잡혀서도 안 돼. 나랑 같이 가야겠어. 어디를요?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누군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해 줄게. 하지만 여긴 아니야. 지역은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는 하늘의 손목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붙잡았다. 하늘은 저항하지 못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이 무섭고도 낯선 남자에게 이끌려 PC방 뒷문으로 향했다. 사이렌 소리가 골목 입구에서 멈춰섰다. 그들은 아슬아슬하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사이렌 소리가 어두운 골목을 찢을 듯이 울렸다. 권지혁은 오하늘의 손목을 잡은 채 자신이 미리 파악해 두었던 복잡한 미로 같은 뒷골목을 향해 달렸다. 하늘은 수미터까지 차올랐지만 방금 전의 끔찍한 폭력과 자신을 이끄는 남자의 알 수 없는 단호함에 압도되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비틀거리며 그의 뒤를 따를 뿐이었다. 지역의 등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그의 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두 블록쯤 격렬하게 달렸을 때 지역은 마침내 거대한 상가 건물에 후미진 주차장 구석에서 멈췄다. 경찰의 소음은 이미 저 멀리서 희미해져 있었다. 지역은 그제야 하늘의 손목을 놓아주었다. 하늘은 벽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사장님, 당신 도대체 누구세요? 그 사람들은 왜?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혼란으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역은 대답 대신 낡은 회색 티셔츠 주머니에서 자신의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물건을 꺼냈다. 그것은 PC방 카운터에서 보던 싸구려 스마트폰이 아니었다. 얇고 검은색에 어떤 로고도 없는 특수 제작된 단말기였다. 그는 지문으로 잠금을 해제하고 짧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나다. 10분 내로. H포인트로.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게으른 권 사장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령에 익숙한 차갑고 권위적인 지배자의 목소리였다. 하늘은 그 낯선 모습에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지금 어디로 가려는 거예요? 저 경찰서에 가야 해요. 신고해야. 지역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경찰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해. 오히려 당신만 위험해질 뿐이야. 내가 말했지, 설명해 주겠다고. 하지만 여긴 아니야. 그는 하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날 믿어요, 하늘씨.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의 눈빛에는 그녀가 알던 무기력함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강렬한 힘이 있었다. 하늘은 침을 삼켰다.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잠시 후 요란한 소리 없이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주차장 입구에 멈춰 섰다. 번호판조차 없는 완벽하게 관리된 차량이었다. 운전석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려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대표님, 대표님. 그 한마디에 하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지역은 아무렇지 않게 뒷좌석 문을 열고 하늘을 향해 고갯짓했다. 타요. 하늘은 마법에 걸린 사람처럼 차에 올라탔다. 그녀가 타자마자 지역이 따라 탔고 차는 소리 없이 출발했다. 차 내부는 바깥에 후미진 동네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최고급 가죽 냄새, 그리고 숨막히는 침묵. 하늘은 자신의 누추한 옷차림과 차 안의 고급스러운 분위기 사이에 이질감에 몸둘 바를 몰랐다. 차는 용산의 낡은 골목을 벗어나 한강 다리를 건넜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부의 상징인 강남의 심장부, 화려한 마천루들이 즐비한 곳에 도착했다. 차는 그 중에서도 가장 높고 웅장한 퀀텀 리프 벤처스라는 이름이 새겨진 빌딩의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그 옆에 있는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통제하는 최고급 레지던스 타워의 비밀 입구로 향했다. 철저한 보안 검색을 통과한 차는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멈췄다. 지역이 먼저 내렸고 하늘이 그 뒤를 따랐다. 지역은 엘리베이터 패널에 지문을 인식시켰다. 회장님, 확인되셨습니다. 펜트하우스로 이동합니다. 기계음이 울렸다. 하늘은 회장님이라는 단어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엘리베이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상승했고 딩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의 하늘은 숨을 헐떡였다. 그곳은 집이 아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고 내부는 최소한의 가구로만 채워져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고급품이었다. PC방의 낡은 의자와는 비교도 안 되는 차갑고 미니멀하며 완벽하게 정돈된 공간. 그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왕의 성체처럼 보였다. 앉아요.
지역이 거실 중앙에 거대한 소파를 가리켰다. 그는 낡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이제 그 모습은 더 이상 가난의 상징이 아니었다. 오히려 기이한 변장처럼 보였다. 지역은 바바로 걸어가 물 한 잔을 따라 하늘에게 건넸다. 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아들었지만 마시지는 못했다. 그녀는 마침내 참아왔던 질문을 터뜨렸다. 당신 도대체 누구예요? 지혁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가면을 벗어던졌다. 내 이름은 권지혁이요. 당신이 아는 권 사장이 아니라 퀀텀 리프 벤처스의 대표 권지혁. 하늘의 눈이 커졌다. 퀀텀 리프 벤처스. 그녀 같은 시골 소녀도 들어본 적 있는 대한민국 IT 신화를 이끈 거대 기업이었다. 하지만 왜, 어째서 PC방에 지혁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모든 걸 바쳤소. 사람들을 믿지 않았고 감정을 사치라고 생각했지. 그러다 모든 것에 지쳐버렸어. 회의, 암투, 배신, 내 주변엔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뿐이었소.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도망친 거야. 아무도 날 모르는 곳, 가장 완벽하게 숨을 수 있는 곳으로. 그는 다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PC방은 내게 유일한 도피처였소. 모든 걸 잊고 그저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 그럼 오늘 일은요? 그 깡패들은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들은 내가 숨어 있는 걸 알아낸 내 적이 보낸 거요. 퀀텀 리프의 부사장 차민준. 그는 내가 사라진 틈을 타 회사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어. 네오 개발이라는 유령 회사도 그놈 짓이야. 당신이 일하던 식당, 그 동네 상권을 죽여서 헐값에 사들이려던 수작이었지. 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젯밤 내가 당신을 구해주면서 내 정체가 그놈에게 발각됐소. 오늘의 습격은 나를 시험하고 그 동네에서 쫓아내기 위한 경고였던 거요.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가 목격했던 모든 모순된 행동들, 전문적인 수리 실력, 깡패들을 제압하던 무자비함, 그리고 지금 이 압도적인 부. 하늘은 물잔을 든 채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어깨를 가늘게 떨고 있었다. 지혁은 그녀가 충격을 받았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에는 충격이나 경외심이 아니었다. 깊은 슬픔과 배신감이 담겨 있었다. 그럼 전부 연기였어요? 무슨 말이요? 사장님, 아니, 대표님이 저한테 베풀어줬던 친절. 고장난 노트북을 고쳐주고, 주스를 건네주고, 위험에서 구해준 것까지. 그 모든 게 그저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유희였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사장님이 가난하지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상처받았지만 속은 따뜻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붕어빵을 가져다 주고 반찬을 나눴던 거예요. 당신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냥 힘내라고 응원하고 싶어서. 하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런데 당신은 10조 원대 회사의 대표였어. 이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나를 속이고 내 동정심을 즐기고 있었던 거야. 내가 얼마나 우스워 보였을까요? 1,000원짜리 붕어빵을 들고 와서 고마워하던 내 모습이.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지역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차민준의 계략, 회사의 위기, 심지어 깡패들의 폭력까지도 모두 예상하고 감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만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의 순수한 호의가 자신을 향한 동정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거짓말이 그 순수함을 이렇게 잔인하게 짓밟아 버렸다는 것을. 그는 깡패들을 제압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지 못했다. 오하늘의 믿음. 그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는 그녀를 속였다. 그가 그녀에게 느꼈던 감정이 진심이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말도 더러운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터였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CEO였지만 지금 한 소녀의 무너진 신뢰 앞에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남자가 되어서 있었다. 오하늘의 울음 섞인 절규가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의 정막을 날카롭게 갈랐다. 내가 얼마나 우스워 보였을까요?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권지혁의 심장에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협상가였지만 지금 이 순수한 영혼이 터뜨리는 원망 앞에서는 그 어떤 논리적인 변명도 감성적인 호소도 무용지물임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동정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동정이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에 할 말을 잃었다. 지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툰 사람이었다. 늘 감추고 억누르고 통제하는 것이 그의 삶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야 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하늘씨, 말이 맞소. 나는 당신을 속였어. 내 신분, 내 환경, 모든 것을.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소. 그는 하늘에게 한 걸음 다가갔지만 그녀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춰 섰다. 하지만 그가 말을 이었다. 당신을 향한 내 감정까지 연기였던 건 아니오. 낡은 PC방 카운터에서 본 당신의 모습, 불의를 참지 못하고 노인을 감싸던 용기, 그리고 나 같은 사람에게조차 아무 대가 없이 건네주던 그 따뜻한 붕어빵. 그 모든 것은 내게 진심이었어. 하늘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진심이요? 이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시골뜨기한테 느끼는 호기심이나 동정이 아니고요. 당신의 지루한 도피 생활에 나타난 재밌는 구경거리, 그게 아니었냐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녀는 이 거대하고 차가운 공간이 자신을 질식시키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바로 그때 펜트하우스의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났다. 검은 정장을 입은 김 비서가 긴급한 표정으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와 여러 서류가 들려 있었다. 그는 거실의 냉랭한 기류와 울고 있는 하늘을 잠시 보았지만 프로답게 시선을 지역에게 고정했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 쪽은 처리했습니다. 가스 폭발로 인한 내부 파손으로 초기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김 비서는 이어서 보고했다. 차민준 부사장은 아직 대표님의 귀환을 공식적으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오 개발의 용역들이 모두 제압당했다는 보고를 받았으니 곧 움직일 겁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어 있습니다. 안건은 대표님의 장기 부재로 인한 경영 능력 상실 및 불신임 투표입니다. 권지혁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강남의 얼음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는 하늘에게서 시선을 떼고 김 비서를 바라보았다. 예상대로군. 내가 그 덫에 걸려들었다고 생각하겠지. 폭력 사태에 휘말려 경찰 조사를 받거나 혹은 겁을 먹고 더 깊이 숨어버릴 거라고. 하지만 그는 내가 여기 내 성으로 돌아왔을 줄은 상상도 못할 거요. 지역은 거실 중앙의 거대한 테이블로 걸어갔다. 그곳은 그의 전쟁 지휘 본부였다. 지금부터 반격을 시작한다. 김 비서, 즉시 법무팀과 보안팀 핵심 인력을 이곳으로 소집해. 차민준이 그동안 저지른 모든 비자금 내역, 네오 개발과의 커넥션, 주가 조작 혐의 자료, 내가 그동안 모아온 것들과 자네가 확보한 것들을 모두 취합해.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 못해.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이 아가씨는 어떡하시겠습니까?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하늘을 곁눈질했다. 하늘은 이 모든 대화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10조 원대 기업, 불신임 투표, 비자금, 반격.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가장 큰 걱정은 밀린 월세와 내일의 아르바이트였다. 그녀는 이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이었다. 지역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저 순수한 소녀를 얼마나 위험한 세계로 끌어들였는지 다시 한번 통감했다. 그는 김 비서에게 명령했다. 최고 수준의 보안 요원들로 하여금 2층을 완벽하게 통제하도록 해. 그리고 하늘 씨가 편히 쉴 수 있는 방을 마련해줘.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절대 불안하지 않게 모시도록. 지역은 다시 하늘에게 다가갔다. 이번에는 그녀도 피하지 않았다. 하늘 씨, 지금 당신이 나를 믿을 수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이건 분명히 해두고 싶소. 당신은 이제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 중 하나요. 차민주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면 당신을 해치는 일도 서슴지 않을 거요. 당신이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요.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를 보호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끝낼 때까지 당신은 여기에 있어야 해.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요. 내가 약속하지. 당신의 안전은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킬 거요. 그는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의 언어는 언제나처럼 건조하고 사실적이었다. 하늘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낡은 운동화 끈만 바라보았다. 김 비서가 정중하게 그녀를 안내했다. 오하늘 씨, 이쪽입니다. 하늘은 비틀거리며 김 비서를 따라 복도로 사라졌다. 그녀가 사라지자 지역은 참았던 숨을 거칠게 내쉬었다. 그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쾅 하는 굉음이 펜트하우스를 울렸다. 그는 자신에게 분노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자부했던 오만한 자신에게. 그가 잠시라도 권 사장이라는 연극에 심취해 현실을 잊었던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그는 오하늘의 순수한 미소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미소가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공포와 배신감으로 얼룩진 순간을 떠올렸다. 그는 눈을 감았다. 차민준. 넌 내가 가진 마지막 온기까지 빼앗으려 했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밤이 깊어갔다. 펜트하우스는 권지역의 충성스러운 핵심 인력들로 분주해졌다. 법무팀 변호사들이 서류를 검토하고 보안팀 요원들이 해킹 증거를 분석했다. 지역은 그 중심에서 냉철하게 모든 것을 지휘했다. 그는 수십 개의 모니터를 동시에 확인하며 차민준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고 이사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할 논리를 구축했다. 그는 잠자는 포식자가 아니었다. 그는 왕자로 돌아온 왕이었다. 한편 하늘은 김 비서가 안내해 준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 방은 그녀가 살던 고시원방 수십 개를 합친 것보다 더 컸다. 통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그녀에게는 차가운 감옥의 창살처럼 느껴졌다. 최고급 실크 잠옷과 따뜻한 음식이 제공되었지만 그녀는 아무 것에도 손대지 못했다. 그녀는 소파에 무릎을 모으고 앉아 생각에 잠겼다. 권지혁. 그 남자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가난한 PC방 사장. 권은 자신에게 따뜻한 주스를 건네고 위험에서 몸을 던져 자신을 구해주었다. 거대 기업의 CEO 권지혁은 자신을 속이고 이 거대한 펜트하우스에 자신을 가두었다. 하지만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그 두 사람이 과연 다른 사람일까? 깡패들을 제압하던 그 무서운 모습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절박함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깡패들에게 그 쓰레기에게 전해라.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다고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다. 그가 말한 건드려서는 안 될 거지 혹시 자신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자 배신감으로 차가워졌던 가슴 한구석이 다시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거짓말쟁이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유일한 보호자였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지역은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다. 그의 눈은 충혈되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았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차민준의 모든 비리 증거는 완벽하게 정리되었고 이사회를 뒤집을 전략도 완성되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김 비서를 불렀다. 하늘 씨는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역은 잠시 망설이다가 하늘의 방으로 향했다. 그는 문을 노크했다. 하늘 씨, 나요. 안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하늘은 밤새 잠을 설친 듯 창백하고 지친 얼굴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어제 입었던 낡은 옷차림 그대로였다. 지역의 마음이 다시 한번 아려왔다. 이제 가봐야 하오. 지역이 말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끝내러 가오. 하늘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눈은 결의에 차 있었다. 이기든 지든 모든 것이 끝날 거요. 내가 이기면 당신은 다시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요. 내가 약속한 대로. 그는 돌아서려 했다. 그때 하늘이 작은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저기요. 지역이 멈춰 섰다. 꼭 이기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그녀가 그토록 원망했던 그 남자를 향한 자신도 모르는 진심 어린 응원이 담겨 있었다. 지역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그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결전의 장소인 퀀텀 리프 벤처스 본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퀀텀 리프 벤처스 타워의 50층 이사회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 주위로 회사의 운명을 쥔 이사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테이블 상석, 원래 권지역의 자리여야 할 곳에는 차민준 부사장이 여유로운 그러나 독사 같은 미소를 띤 채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 기나긴 체스 게임의 승자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존경하는 이사님 여러분, 차민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안타깝다는 듯 연기했지만 그 안에는 승리감에 찬 희열이 숨겨져 있었다. 우리는 지난 2달간 대표이사의 유례없는 공백 상태를 목격했습니다. 회사는 표류했고 중요한 싱가포르 투자건은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권 대표는 용산의 한 후미진 PC방에서 폭력 사태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상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천재 CEO 권지혁이 PC방 폭력 사태라니. 차민준은 완벽하게 판을 짰다. 그는 지역이 경찰 조사를 받으며 묶여 있거나 혹은 완전히 망가져서 나타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따라서 저는 퀀텀 리프의 미래를 위해 권지혁 대표의 불신임 및 해임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는 바입니다. 그가 의사봉을 잡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활짝 열렸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낡은 회색 티셔츠가 아닌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를 입은 권지혁이 서 있었다. 그의 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었고 눈빛은 강남의 얼음 심장 그 자체로 돌아와 있었다. 그의 곁에는 김 비서와 법무팀 변호사들이 서류 가방을 든 채 서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차민준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권지혁? 네가 어떻게 여기에? 지혁은 그를 무시한 채 천천히 테이블을 향해 걸어왔다.
그의 구두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는 테이블 상석에 앉은 차민준의 옆을 지나쳐 자신의 원래 자리인 반대편 상석으로 향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이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차 부사장, 나를 위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줘서 고맙군. 덕분에 내가 따로 연락을 돌릴 수고를 덜었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평온했다.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회사에 쥐새끼가 한 마리 꼬인 것 같아서 말이지. 지역은 김비서에게 고갯짓했다. 김비서는 즉시 중앙 스크린에 준비한 자료를 띄웠다. 첫 번째 화면에는 네오 개발이라는 유령 회사의 차명 계좌 내역과 그 자금이 JC 캐피탈을 거쳐 차민준의 비자금 계좌로 흘러들어간 완벽한 흐름도가 나타났다. 차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이건 조작이야. 말도 안 돼. 지역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자료를 지시했다. 두 번째, 차민준 부사장이 네오개발의 용역 깡패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는 녹취 파일이다. 회의실에는 차민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낡아빠진 PC방부터 시작해. 거기가 본복이다. 그 권 사장이라는 놈 제대로 밟아놔.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회사의 2인자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용역 깡패를 동원해 폭력을 지시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차민주는 다리가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아니야, 아니라고. 지역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차민준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너는 큰 실수를 했어, 차민준. 회사 돈을 횡령한 것? 그것만으로도 넌 끝났어. 하지만 내 가장 큰 실수는 지역은 차민준의 멱살을 잡고 있던 넥타이를 잡아챘다. 내 놈의 더러운 전쟁터에 내가 보호해야 할 사람을 끌어들인 거야. 그의 목소리는 얼음 같았지만 그 눈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넌 네가 이 동네를 헐값에 사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 하지만 네가 간과한 게 있어. 그 동네는 내가 있던 곳이야. 넌 감히 내 구역을 침범했어. 지역은 그의 넥타이를 놓았다. 동시에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과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차민준 씨, 횡령 및 배임, 폭력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민준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다. 그를 따르던 몇몇 이사들도 공범 혐의로 함께 연행되었다. 퀀텀 리프 벤처스의 피비린내 나는 쿠데타는 그렇게 왕의 귀환과 함께 10분 만에 진압되었다. 지역은 남은 이사들을 향해 돌아서서 선언했다. 지금부터 회사를 정상화한다. 김비서, 네오 개발 프로젝트 당장 중단시켜. 그리고 피해를 본 용산구 상인들 전원에게 회사의 이름으로 공식 사과하고 피해액의 3배를 보상해. 또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즉시 조성하도록. 며칠이 지났다. 용산구의 후미진 동네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깡패들은 사라졌고 네오 개발의 위협도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대신 퀀텀 리프 벤처스에서 나온 직원들이 가게마다 찾아다니며 사과와 함께 실질적인 보상을 진행했다. 디지털 헤이븐 PC방도 수리 작업이 한창이었다. 더 이상 낡은 PC방이 아닌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권지혁은 슈트가 아닌 깔끔한 캐주얼 셔츠 차림으로 동네를 찾았다. 그는 수리가 진행 중인 PC방을 잠시 둘러본 뒤 하늘이 일하던 백반집으로 향했다. 가게 안 하늘은 노부부를 도와 부서졌던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펜트하우스에서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보다 한결 편안해 보였다. 그녀는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고 지역과 눈이 마주쳤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노부부가 먼저 지역을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했다.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권 대표님 아니신가. 덕분에 우리가 살았소. 이렇게까지 보상해 주시고 지역은 노부부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하늘에게 다가갔다. 다 끝났소. 차민주는 구속됐고 이 동네는 이제 안전해. 그는 며칠을 고민했던 말을 꺼냈다. 하늘 씨도 이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도 좋소. 하늘은 걸레를 쥔 채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배신감이나 원망이 없었다. 그저 복잡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게 한쪽에 놓아두었던 종이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지역에게 그것을 내밀었다. 이거요. 지역이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다.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붕어빵이 들어있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절 구해주신 것도 이 동네를 지켜주신 것도. 하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역은 붕어빵을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그녀가 가난한 사장을 동정해서 준 것이 아니었다. 지금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제 와서 이런 걸 주면 지역이 말끝을 흐렸다. 하늘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그에게 처음 보여주었던 꾸밈 없고 순수한 미소였다. 이젠 동정이 아니에요. 그녀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그리고 이젠 서비스도 아니겠죠. 10조 원대 회사 대표님이시니까 이젠 제값 내고 사셔야죠, 대표님. 그 말에 지역의 얼음 심장이 마침내 완전히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도 모르게 낮은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붕어빵 하나를 꺼내 물었다. 여전히 달콤한 팥소 맛이 입안에 퍼졌다. 지역이라고 불러요. 그가 말했다. 그냥 권지역. 하늘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이내 다시 환하게 웃었다. 알겠어요, 지역 씨. 그들은 낡았지만 희망이 싹트는 작은 식당 안에서 마주 섰다. 한 명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낸 여자였다. 지역은 자신의 제국을 되찾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그것은 자신이 도망쳤던 세상과 다시 마주할 용기였고 그 세상의 차가움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을 따뜻함이었다. 그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그들은 이 작은 붕어빵 하나로 솔직하고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